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는 39살 여성이에요. 오늘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사연은 저의 엄마랑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제가 10살이 될 무렵에 아무 말도 않고 뒤돌아서 냉정하게 여동생과 저를 두고 집을 나갔던 엄마. 그런 엄마를 저희 부부가 근 30여 년 만에 거리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사연.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아빠는 기벽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를 만나기 전부터 하는 일 없이 한량으로 지내고 있었던 아빠였죠.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도시로 떠나지 않고 고향 친구들과 무리지어 고작 술을 마시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뿐이었죠. 제 기억에 자리한 아빠는 엄마한테 단 한 푼 생활비조차 가져다 주지 않는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술만 마시면 어찌나 엄마한테 그렇게 온갖 욕설을 해대고 아랑곳않고 폭력을 행사했던지. 그런 아빠였으니 엄마가 밖에서 어렵게 벌어온 돈을 빼앗아 며칠이고 밖으로 떠돌며 술이나 마시는 일은 아빠한테 예산일에 지나지 않았죠. 주폭이라고 하면 설명이 될까요? 한껏 술에 취할 때면 아빠는 버릇처럼 집 밖에서 집 안에서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렸어요. 아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먹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애청자분들에게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의 아빠는 폭행 사건으로 합의금은 물론 단기 징역살이도 몇 차례 하셨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그저 견디고 버티고 또 견디고 버티기로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엄마는 아빠가 집이나 집 밖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여동생과 제게 한마디 넋두리 않으셨고 밖에 나가 공장에서 10시간씩 일하고 집에 돌아와 태연하게 미희와 저를 돌보셨죠.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엄마였지만 어째서였을까요? 엄마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제가 3학년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미희랑 저희 자매를 두고 집을 나갔어요. 엄마가 저희를 두고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아빠 문제밖에 없었죠. 묵묵히 언제까지고 늘 함께 있어줄 것만 같던 엄마가 집을 나갔지만 저는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아서 며칠이나 멍한 채 지냈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뒤에 미희와 저는 아빠와 함께 2년 정도 더 생활했어요. 그야말로 엉망진창 풍비박산난 집이었죠. 그런 사정을 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던지 서울에 계신 큰아버지께서 어느 날 큰어머니와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와 저희 자매짐을 챙겨 그 길로 당신네들이 살고 있는 서울집에 들게 하셨죠. 너무 어렸을 때라 어떤 과정을 거쳐 그렇게 된 건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여동생과 제가 서류 한 장에 큰아버지 자녀로 호적을 옮겨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아빠는 몇 번이나 큰아버지 댁에 찾아왔었어요. 찾아와 두 딸 내놓으라며 어깃장 놓으시고 강짜를 부리셨죠. 술에 취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빠가 찾아올 때마다 큰아버지는 매몰차게 아빠를 대하셨어요. 네가 사람 자식이냐?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 미희고 미영이고 내 옆에 계속 붙어 있었으면 입에 풀칠하기는커녕 배고프다고 내 전처처럼 당장 저들 살 길 찾아 집 나갔을 거다. 그 어린애들이 집 밖으로 내몰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애들 다 클 때까지 내 몫이고 내 책임이니 하며 애들 키울 테니 또 한 번 찾아오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후 아빠는 더 큰아버지 댁에 찾아오지 않았고 완전히 연락이 끊겨버렸죠. 머리가 굵어질 만큼 굵어진 고등학생 때 큰아버지에게 지금 아빠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느냐고 여쭈어 볼 수 있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고 싶지 않았죠. 미희 그리고 엄마 세 사람의 삶을 망쳐놓은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큰아버지는 아빠와는 정반대의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20년 전이니 많은 분들이 IMF로 인해 힘들어하실 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큰아버지는 IMF 영향 없이 다니고 계시던 회사에서 꿋꿋이 계속해서 근속하셨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2년 더 학원 강사로 일할 때까지 큰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셨고 마침내 정년이 돼 회사에서 퇴직하셨답니다. 큰아버지는 아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점잖으신 분이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어르신들이 흔히 선비나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제 큰아버지 인품이나 성정이 꼭 그와 같았죠. 조선시대 겸허히 살아가는 선비 같은 분이 제 큰아버지셨답니다. 큰어머니께서는 큰아버지보다 조금 더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셨을 뿐 큰아버지와 별다를 것 없이 조용하신 분이셨고요. 미희와 저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런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아래에서 어긋날 일 하나 없이 안정적으로 학창 시절을 마칠 수 있었답니다. 저는 수능에서 평소 제가 받아오던 점수보다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어요. 재수를 할까 고민했지만 다행히 대전에 있는 한 사범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점수는 됐죠. 그렇게 저는 대전에 있는 대학의 기숙사를 얻어 사범대학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했어요. 대학 4학년이 되자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서울에 계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역시 제가 임용고시를 치르고 국공립 정교사가 되길 바라셨죠. 하지만 저는 임용고시를 보는 대신 학원에 취직하기로 결심했답니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이 교편을 잡는 일이었지만 저는 한 학교에 얽매여 생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하기 원했고 또 강사들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에 설 수 있다 생각했어요. 제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계속해서 정당한 지위와 보수가 제게 주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설령 학원 강사 일을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경쟁에서 밀려나도 제게는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라는 차선의 선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설득시키는 일 역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아무리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육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다지만 교육 현장에서 처음 만나는 학생들을 다루고 제가 알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대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 저는 서울 신림동에 있는 한 대학 입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3년 가까이 일하게 됐답니다. 1년은 서투른 시기, 2년째는 서투른 시기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시기, 3년이 되던 해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제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잘할 수 있는지 알게 된 시기였어요. 그렇게 저는 신림동에서 앞으로 어떤 강사가 될 것인지 생각을 정리하고 목동에 있는 중학 수학 전문 학원으로 이직하게 됐답니다. 그 즈음 저는 친구 소개로 남편과 처음 만났어요. 대학 다닐 때 학원을 졸업한 뒤에도 몇 번 소개팅에 나갔지만 소개팅 때 만나는 남자들 대부분이 모두 거기서 거긴 남자들 뿐이었거든요. 소개팅 자리에 나온 남자들 모두 한결같았죠. 어디 대학을 졸업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연봉은 또 얼마다. 타고 다니는 차는 뭐고 부모님 직업은 어쩌고 저쩌고. 저도 그런 속물근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뻔한 소개팅 자리가 지겨워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만난 게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친구 말로 남편은 인천에 있는 한 교원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남자는 그리 흔하지 않거든요. 소개팅 자리에 나서기 전 저는 왜 남편이 초등학교 교사가 된 거고 또 초등학교 교사가 돼 무엇을 느끼며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왜인지 남편을 만나보기도 전에 남편에게 흥미가 가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생을 담고 중학교 교사는 중학생을, 고등학교 교사는 고등학생을 담는다는 말이 있어요. 소개팅에 나올 남자의 모습이 새삼 궁금해진 저였죠. 초등학교 교사인 만큼 어린아이들처럼 해맑고 밝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영 딴판인 사람이었어요. 천진난만하고 개구질 줄 알았던 남자의 모습을 상상하며 나온 소개팅 자리였는데 웬걸 천진난만은 고사하고 남편은 시종일관 제게 무뚝뚝한 모습으로 일관했답니다. 저는 괜히 셀쭉해져서 남편을 골려주고 싶은 마음에 소개팅 자리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하는 흔하디 흔한 질문들을 남편에게 던지기 시작했죠. 영민 씨는 무슨 차 타고 다니세요? 네, 저는 차가 없어요. 학교랑 집이 멀잖아 걸어 다닙니다. 가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요. 영민 씨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영민 씨 연봉은 얼마나 되시나요? 네, 군 경력까지 포함해서 14호봉이니 지금은 19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남편은 단답형으로 대답했고 그 내용도 정말 재미없는 것들 뿐이었죠. 저는 남편과 대화를 마치고 이번 소개팅도 망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말이 끝나고 보니 남편은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참 뜸을 들이고서야 남편은 제게 말을 건네왔죠. 미영 씨는 얼굴도 손도 참 고우세요. 말씀도 예쁘게 잘하시고요. 저는 남편이 한 말을 그저 여자들에게 하는 남자들의 뻔한 입말이라 생각하고 말기로 했죠. 근데 좀 뭐랄까요. 미영 씨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 그림자 같은 게 느껴져서요. 미영 씨가 말씀하시는 내내 그 생각에 빠져 있느라 미영 씨가 물어본 것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어두운 그늘이라뇨? 그림자? 어머, 영민 씨.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도 그렇지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실례 아닌가요? 참, 그림자라니요. 아, 경솔하시다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근데 저는 제 직업이고 뭐고 연봉이 얼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미영 씨와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미영 씨한테서 느껴지는 솔직한 제 감정,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영미 씨 속에 있는 말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닌가요?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니. 다른 여자가 들었으면 오늘 내가 화장 잘못했나, 내 안색이 안 좋나, 내가 안 예쁜가 그런 생각만 했을 거라고요. 아세요? 네, 알아요. 뺨을 맞을지도 모르죠. 제가 미영 씨한테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다만 그냥 그러고 싶다 생각했고 그래야겠다 생각했어요. 미영 씨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니 연민이나 동정 때문에 한 말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죠. 남편이 제 얼굴에 그늘이니 그림자니 하는 순간부터 남편에게 퉁퉁대고 틱틱거렸던 저였지만 사실 제 마음은 제 행동과 정반대였어요. 제 얼굴에서 제가 겪은 아픔을 깊이 들여다보는 남편의 그 깊은 눈망울에 한순간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거죠. 생각했던 대로 식당에서 나오자 남편은 제게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만날 수 있느냐 물어왔어요. 저는 네라고 대답하는 대신 남편에게 제 전화번호를 남겼죠. 전화번호를 건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의 말쑥한 얼굴, 다정다감한 눈빛, 깊은 눈망울이 머릿속,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만으로 제 가슴 한편 아픈 데를 찾아 어루만져주는 듯한 남편이 그저 더없이 좋기만 했죠. 이후 저는 남편과 몇 번 더 만나 그동안 서로 살아온 이야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앞으로의 꿈들을 이야기하며 더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저의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제 친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기로 했죠. 그렇게 한두 달 지나 남편이 정식으로 교제하고 싶다 말했고 그때부터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늘 자신보다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남편이었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진심을 다해 함께 기뻐해줬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따뜻한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저를 위로해주는 남편이었죠.
그렇게 2년 연애 끝에 저희는 남편의 고향인 서울에서 식을 올리게 됐고요. 학원 사람들 말로 강사가 인기가 많아지면 주가가 올랐다 표현하거든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던 저는 결혼 뒤에도 계속해서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말 그대로 스타 강사가 된 거죠. 하지만 그 즈음 저는 성희를 임신하게 됐어요. 성희를 갖게 되니 강사 생활을 하며 가졌던 포부나 꿈,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 같은 건 물에 닿으면 녹아버리는 달콤한 솜사탕 같은 것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어떤 누구보다 저를 깊이 사랑해주는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그동안 인기 강사로서 누리고 있던 모든 걸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답니다. 성희를 임신하고 6개월쯤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남편과 저는 집에 떨어진 식재료,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 가게 됐어요. 임신하고 6개월이 지난 때라 부쩍 몸이 더 무거워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할 때였어요. 남편도 저도 차가 없어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여동생에게 전화해 마트까지 데려다 달라 부탁했던 날이었죠. 마트 2층 주차장에 내린 저희는 마트 입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입구 근처에서 웬 꾀재재한 행색을 하고 있는 나이 든 여자 하나가 밀어둔 카트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노숙자였어요. 그 여자는 카트에 혹시 사람들이 두고 간 100원짜리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어머, 여보. 요즘도 저렇게 어려운 분들 계신가 보다. 그렇지 뭐. 마음이 안 좋네. 자, 어서 들어가자. 그 노숙자에게서 시선을 돌려 마트 입구에 다다르려던 찰나. 어떤 젊은 남자 하나가 그 여자 노숙자를 면박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뒤돌아서서 어떤 남자인가 보니 마트에서 일하는 카트 담당 직원이었죠. 아주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요즘 사람들 100원 한 푼도 금이야 오게 한다니까요. 누가 카트에 100원을 그냥 놓고 가냐고요. 아주머니, 계속 여기 오시면 저희 마트 보안 직원들한테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이고, 젊은 총각. 미안해. 오늘도 내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서 미안해. 이야기 다 끝나셨으면 돌아가세요. 마트 장 보러 온 사람들 아주머니 꼴 보고 얼굴 찌푸리고 장 보게 해야겠냐고요. 그래. 알겠네, 알았어. 내 다시는 안 올게. 젊은 남자의 말이 고깝고 아니 곱게 들렸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익숙한 목소리, 낯익은 얼굴. 그 여자 노숙자는 다름 아닌 저의 엄마였거든요. 29년 전 여동생과 저를 뿌리치고 집을 나갔던 저의 엄마요. 저는 엄마를 알아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만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엄마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얼음하고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여보, 괜찮아?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아니야. 몰라. 모르는 사람. 가자, 자기야. 저는 그렇게 발걸음을 돌려 남편과 마트에 들어갔어요. 종이에 적어둔 살 것들을 사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마음까지 차갑게 얼어붙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목구멍에 큰 생선가시라도 하나 박힌 것 같았어요. 아니, 가슴에 큰 운석이 하나와 박히는 것처럼 얼떨떨했죠. 그런 제 안색이 안 좋아 보였던지. 당신 몸 무거운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남은 건 내가 사서 택시 타고 집에 갈 테니까 당신 먼저 여동생 불러서 집에 가 있을래? 아니야, 괜찮아.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제 이마와 등에는 싸늘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있던 남편은 저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던지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데리러 오라 말했죠. 저는 남편 말대로 그 길로 여동생 차를 타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황망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그대로 침대에 뻗다시피 눕고 말았죠. 뭐야? 미희랑 나 버리고 집 나간 게 고작 그렇게 살려고 그런 거였어? 어디서 새 남자 만나 부귀 영화라도 누리고 살 줄 알았지. 근데 고작
고작 노숙자라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각은 어린 시절에 가 닿았고,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 됐죠. 마트에 돌아온 남편은 계속해서 안색이 좋지 않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아까부터 얼굴이 말이 아니야.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우리 애기 때문에 어디 몸 안 좋은 거 아니야? 어? 그래, 여보. 나는 마트에서 사온 거 정리하고 방에서 책 보고 있을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 안방에서 혼자 누워서 편히 좀 쉬어, 여보. 여보, 어? 사실은 아까 마트에서 본 그 여자 노숙자 있잖아. 그 사람, 그 사람, 어, 그 노숙자가 왜? 사실은 그 여자 엄마야. 나 낳아준 친엄마. 뭐? 당신 친어머니라고? 정말이야? 엄마, 엄마 맞아. 근데 왜 말 안 했어? 그분, 아니, 당신 어머니 행색이 말이 아니었잖아. 이야기했어야지.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 어머니 당장 집으로 모셔왔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그때 남편이 언성 높여 제게 이야기하는 걸 처음 봤어요. 뭐? 몸이, 마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어. 당신이랑 손잡고 마트 걷고 있었는데 걷는 게 아니었다니까? 거기서 모든 시간이 다 멈춰버린 것 같았어. 나 어떡해, 여보? 나 마트 다시 다녀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히 하고 있어. 집을 나선 남편은 서너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밤 11시쯤 됐을까? 남편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죠. 당신 어머니 못 찾았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어디 멀리 가시지는 못하실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뱃속에 든 우리 아이랑 좋은 생각만 해. 며칠이고 내가 어떻게든 어머니 찾아볼 테니까. 여기저기 동사무소랑 구청 주변 노숙자들한테 수소문하다 보면 장모님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장모님? 장모님. 남편과 만나 사랑을 시작하고 사랑의 결실로 성희를 임신하게 되기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어요. 힘든 일이라고 해봐야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다였죠. 저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제 생부, 생모인 줄 알고 있었던 남편. 그래서 그렇게 장인어른 장모님하며 깍듯이 대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장인 장모를 따르던 남편. 그런 남편의 입에서 장모님이라는 말이 나오자 저는 그만 본물 터진 듯 울기 시작했어요. 늘 주눅 들어 있고 그래서 한없이 작아져 웅크린 모습으로 제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오래 아파하던 어린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의 마음을 남편이 툭 하고 건드렸던 거죠. 그 일이 있은 이후 남편은 퇴근해 저녁밥을 먹고 나면 잠시 운동하러 나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운동하러 간다는 말은 그저 말이었을 뿐 저는 눈치로 남편이 저녁 시간에 왜 집을 나서는지 알고 있었죠. 저는 엄마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미희와 저를 두고 집 나간 사실을 솔직하게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사실은 다시 또 겪고 싶지 않고 또 얽히고 싶지 않은 인연이라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엄마가 집을 나간 뒤 제가 겪은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니 남편은 공감하고 또 함께 아파해줬어요. 당신 저녁마다 밥 먹고 어디 가는지 다 알아. 이제 엄마 찾는 거 그만둬. 당신도 할 만큼 했고 내 집안일 때문에 더 우리 관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서였을까요? 이후 남편은 더 저녁에 외출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의 엄마 찾는 일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죠.
저의 이런 복잡한 집안 사정과 달리 남편은 시부모님과 늘 좋은 사이로 지내왔어요. 부자 사이, 모자 사이 서로 신뢰가 두텁고 튼튼하니 굳이 평소에 시부모님께 잘 지내고 계시느냐 따로 안부 전화를 드리지 않는 남편이었죠. 하지만 해산일이 가까워져 제 배가 부를 대로 부르기 시작할 때였어요. 남편은 주말만 되면 안 가던 시댁에 간다면서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제가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이유라도 있었지만 그 핑곗거리가 떨어지고 나니 이제 그저 인사차 들른다 말할 뿐이었어요. 주말이면 2주에 한 번씩 퐁당퐁당 시댁에 갔던 남편은 제가 성일을 낳고 한 달 정신없이 보내고 나자 기다렸다는 듯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가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매일 그런 건 아니었지만 심지어 시댁에서 하룻밤 묵고 온다 전화를 걸어오는 날도 있었죠. 그렇게 순하고 또 순한 사람을 의심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 어딘가 캥기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통장과 남편 통장 정리할 겸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하나하나 남편 체크카드 지출 내역을 확인해 봤죠.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저는 불쾌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외출하는 남편이 외출해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카페나 식당에서 카드를 사용한 걸 발견하게 됐거든요. 남편은 대부분의 식사를 학교에서 하거나 집에 와 제가 만든 반찬과 밥으로 밥을 먹는 사람이었어요. 자극적인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다며 배달 음식 같은 건 일절 먹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와 외식하는 일도 많지 않은 남편이었죠. 하지만 그런 남편이 주말만 되면 바깥에 나가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카페나 식당에서 카드를 긁어대니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남편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작정하고 성의를 여동생 집에 맡긴 날이었어요. 토요일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남편의 뒤를 몰래 따라가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때도 차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뒤를 따라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남 시청역에서 전철을 탄 남편은 1시간 정도 지나 서울 신길역에 도착했죠. 신길역에서 1호선으로 다시 환승한 남편은 다음 역인 영등포역에서 내렸어요. 영등포역 1번 출구로 나온 남편은 역과 그리 멀지 않은 데까지 걸었어요. 그러고 목적지로 보이는 듯한 허름한 판자촌 앞에 멈추어 섰죠. 판자촌 앞에 멈추어 선 남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결혼 2달 전까지만 해도 담배를 태우는 흡연자였어요. 하지만 결혼 2달을 앞두고 완전히 담배를 끊었었죠. 그런 남편이 판자촌 앞에 이르러 인도 가장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담배 한 개비를 꺼내 태우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답니다. 내연녀? 왜 하필 이런 데서 내연녀를 만난다? 내연녀가 가난한 여자인가? 그치. 남편 내연녀라고 해서 어디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있을 이유는 없지. 그치만 정말 내연녀? 설마. 저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은 판자촌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골목길에 든 남편이 한 20발짝이나 걸었을까. 남편은 녹색 페인트로 진하게 칠해진 한 집 문을 열고 들어갔죠. 쿵쾅쿵쾅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복잡했던 마음은 이제 혼란스러울 지경이 됐죠. 그러고 한 5분 더 서 있을까. 그렇게 있다가 그래 남편이라고 왜 다른 여자가 없겠어. 이참에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거야. 그렇게 마음먹은 저는 남편이 들어간 판잣집 문을 세차게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놀랍게도 저의 엄마랑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두 손으로 저의 엄마 오른손을 그려쥐고 쓰다듬어주고 있었죠. 엄마는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하는 얼굴로 남편에게 엷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몰라서 물어? 주말마다 시댁 간다는 게 고작 여기로 우리 엄마 만나러 오는 거였어? 미영아, 고작이라니.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 어머니, 너한테는 믿고 싫은 어머니겠지만 나한테도 어머니고 또 장모님이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당신한테 몇 번 말했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더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다 엄마 책임이야. 스스로 자처한 거라고. 내가 이렇게 살라고 등 떠밀었어? 그만해. 당장 가, 집으로. 이미영, 그만해. 어떤 누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겹게 살길 바라? 누구라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면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삶 스스로 자처했다니. 내가 말했잖아. 어쨌든 어머니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 낳아주시고 어린 시절 너 길러주신 네 어머니라고. 저는 남편의 말에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남편의 말이 모두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연명하듯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제 엄마였고 남편 말대로 이런 가난을 좋다고 자처했을 엄마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고개를 떨어뜨리고 서 있는 제게 남편이 다시 말했어요. 미영아, 앞으로 네가 어머니를 모시든 그렇지 않든 돌보든 말든 그건 나한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도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가 왜 그렇게 쉽게 네 여동생이랑 너 집을 두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건 알아야 할 거 아니냐고. 밖에 나가 있을게. 어머니랑 이야기 나눠. 미영아, 네 마음 잘 알아. 그래도 앉아서 들어봐. 어머니 말씀.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 사정 귀담아 들어보라고. 말을 마친 남편은 제게 다가와 머리를 한번 쓸어내려줬어요. 그러고서 미영아, 다른 사람 아니야. 내 어머니셔 말하고는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죠. 방에 엄마랑 둘만 남겨지니 엄마가 믿고 싫은 것과 별개로 엄마랑 얼굴 맞대고 앉아있는 게 참 어색하고 어렵더라고요.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29년 만에 재회, 그것도 멀쩡한 모습의 어머니를 만난 게 아니라 노숙자로 지내고 있던 엄마를 만난 거였으니 말이에요. 엄마랑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아 있는데 엄마와 제 사이의 거리, 방 안에 있는 빈 공간들을 어떤 말로 메워야 할지 알 길이 없어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잘 지냈니, 미영아? 잘 지냈지. 엄마 떠나고 미희랑 같이 큰아버지 댁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살고 있지. 그래, 미희랑 미영이 너희 둘 큰아버지 댁에 들어가 산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어. 내 아빠랑은 다르게 내 큰아버지가 좀 좋고 훌륭한 분이니. 그래서 그나마 마음이라도 좀 놓고 살 수 있었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마음 놓고 살 수 있었다고? 참 속 편한 소리 한다, 엄마. 큰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서 마음 놓고 산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우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미희랑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래, 큰아빠, 큰엄마만큼 좋은 사람들 없지. 그래도 내 집 아니라고. 내 엄마 아빠 아니라고 하루하루 눈치 보고 숨죽이고 나랑 미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아빠랑 엄마가 우리한테 남긴 상처, 그 상처 모른 척하며 살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 마음에 걸어둔 단단한 빗장을 열자 마음에 쌓아둔 말들이 흘러나왔어요. 멈추지 않는 눈물과 함께 말이에요. 그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뭘 알겠니? 너희 둘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을 대로 받고 버려지다시피 해서 큰아버지 댁으로 간 거, 그거 말고 엄마가 뭘 더 알겠어. 미안하다. 미안해, 미영아. 미안하다고. 엄마 고작 거리 떠도는 노숙자 된다고 그렇게 우리 버리고 나간 거였어? 난 엄마 얼굴 예쁘고 하니까 새 남자 만나서 새 살림 차리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지. 미희랑 나 마음에서 완전히 떨쳐내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다고. 근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미영아, 엄마 말이 핑계고 변명으로 들려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엄마가 이 다음에
우리 미영이 만나면 이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 네 아빠가 이 엄마 때리고 못 살게 구는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었니? 미희, 그리고 미영이 너희 둘 보며 그나마 견디고 살 수 있었지. 그리고 너희 둘 성인이 될 때까지 너희들 모두 좋은 사람 만나 결혼식장 들어가기까지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살자 다짐하고 살았어. 근데 왜 그렇게 못했는데? 아무리 지겹고 힘들고 괴로웠어도 엄마 말대로, 엄마 결심대로 그렇게 살았어야지. 엄마만 힘들었어? 미희랑 나도 아빠가 엄마 때리고 못 살게 굴 때마다 지독하게 고통스러웠어. 아빠한테 맞을까봐. 엄마가 우리 보고 속상해할까봐 나오는 눈물도 억지로 참으면서 견디면서 살았다고. 엄마, 엄마! 좀 견디지 그랬어. 조금만 더 견디고 버티지 그랬냐고. 모진 말을 뱉는 동안 쉴 새 없이 흐르던 눈물은 오열이 됐고 통곡이 됐어요. 끄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들썩하며 울었죠. 그러자 엄마는 가까이 다가와 두 손으로 저를 꼭 끌어안아 줬어요.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고! 엄마가 다는 몰라도 그 마음은 조금은 알 것 같아. 우리 미영이 마음,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던 마음. 아픈 엄마 보면서 제대로 한번 울지 못했을 우리 미영이 마음. 이 엄마가 다 알지는 못해도 조금은 알 것 같다, 미영아. 가만히 엄마에게 안겨있던 저는 엄마 등에 두 손을 두르고 한참을 더 울었어요. 한 10분 그렇게 울기만 했을까. 엄마가 다시 말문을 열었죠. 내 아빠 모진 말들 매 다 견딜 수 있었어. 우리 미영이 보면서. 하지만 엄마는 내 아빠가 그럴 줄은 몰랐다. 꿈에도 생각 못했지. 아무리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어도 평생 다른 여자한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사람이 엄마 모르게 두 집 살림하고 있었다니. 미영아, 너도 여자니까 이 엄마 마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내 아빠한테 사랑 같은 감정 더 남아있지 않았지만 나 모르게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린 집에서 그 여자랑 껄껄껄 웃고 밥 먹고 한 입을 덮고 자고 할 생각하니 분노고 중하고 모르고 살던 이 엄마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 같더라. 그런 인간이 우리 집에 돌아와 또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때리고 밤이면 밤마다 엄마 손목 억지로 낚아채 안방으로 끌고 가려 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한테 여자가 있었다고? 그런 인간한테 여자가 있었다니. 두 집 살림은 또 뭔데? 글쎄, 내 아빠가 어떻게 그런 젊고 예쁜 여자랑 살림을 차린 건지는 엄마도 자세히는 몰랐어. 또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엄마가 여자로서 느끼는 수치심, 치욕, 밤마다 느끼는 불쾌함과 모욕감 그런 것만 중요했지. 그러다 내 아빠랑 도저히 더 살 수 없다 생각이 든 날, 그날 바로 속옷 몇 장 챙겨 집에서 나오게 된 거야. 미영이 너희 둘 꼭 엄마가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오겠다 다짐하면서. 어렸을 때 둘도 없이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부산 한복집에서 미신 일을 하고 있어서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지. 나도 한복집에 들어가 언니 따라 일했고. 근데 어느 날 언니가 그러더라고. 저기 서면 수입품 가게 하는 강 사장이 며칠 자기 따라다니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여올 상품들 사면 그 산 것들 날마다 계산해주고 영수증 정리해줄 사람 필요하다고. 눈물을 그친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엄마가 하는 말에 귀 기울였어요. 돈도 꽤 준다기에 냉큼 강 사장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지.
남자 3명이랑 가는 거라서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그 사람들 엄마가 불안해하는 건 눈꼽만큼 관심도 없더라고. 그저 자기들 일하고 나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제때 밥 사주고 재워주고 했지. 대신 엄마는 밤늦게까지 그 사람들이 산 물건들 값 계산하고 영수증 처리하고 정리해줬지. 그렇게 강 사장 따라 일본 갔다가 다시 한국에 온 날이었는데 강 사장이 그랬어. 눈썰미도 있고 계산도 정확하니 앞으로 한 3달 더 일해볼 생각 없느냐고. 강 사장이 물어온 게 3달 일하는 거였는데 그때 참 고민 많았지. 하던 미싱일 그만두고 3달 따라다니면 돈이야 되겠지만 3달 일 끝나고 나면 또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았으니까. 나도 그때 무슨 생각으로 미싱일 그만두고 그렇게 용감하게 강 사장 따라다니며 일하겠다고 했는지. 어디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좋았다면 좋았고 처음 먹어보는 밥인데도 어찌나 일본 음식이 그렇게 입에 잘 맞던지. 엄마는 저와 헤어지고 자신이 겪은 일을 조곤조곤 말했어요. 강 사장을 따라 3달 정도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동안 강 사장은 엄마가 일 잘하는 게 마음에 들었던지 앞으로 기간 정하지 말고 자기 따라다니며 계속 일해달라 부탁했대요. 그래서 엄마는 그러마했고 그렇게 한 1년 김 사장 따라다니며 일했다고요. 근데 참 우습지 미영아. 한 1년 일본이랑 한국 왔다 갔다 하니까 단 한 번 배운 적 없는 일본말이 하나 둘 귀에 들리기 시작하지 뭐니? 유창할 정도는 아니었어도 어디 식당 가서 밥 먹고 가게 들어가서 물건 사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겠다 싶을 정도가 됐지. 강 사장이 일본에서 떼오던 골동품, 카메라, 사제 일회용품 같은 것들 강 사장 어깨 너머 수입품 가게 하는 일도 아름아름 배우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강 사장 따라 한 1년 더 일했나? 그러고 보니 엄마도 이제 독립해서 그동안 번 돈으로 부산에서 작은 수입품 가게 하나 차릴 수 있겠다 싶더라고. 엄마는 수입품 코너에 일하는 점원 하나를 두고 엄마 혼자 일본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꾼처럼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모두 떼어 파셨대요. 20년 전만 해도 일제 브랜드 제품, 사제품을 알아주던 때였고 돈이 없어 못 구하는 일제 제품도 많을 때였죠. 그렇게 한 3년 장사하고 보니까 엄마 수중에 우리 미희, 미영이 다시 엄마 품에 데려다 키울 만한 돈이 모이더라. 근데 걱정이 하나 있었어. 내 아빠 말이야. 아무리 엄마 내팽개치고 바깥에서 2집 살림 차린 인간이라지만 미영이 너도 잘 알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는 인간이라는 거. 네 아빠 집에서 너희 둘 데려오고 나면 그 뒤에 있을 네 아빠 후환이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엄마는 생각 끝에 한 1년 더 바짝 장사해서 돈 더 벌어서 너희들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갈 작정이었지. 엄마는 생각한 대로 1년 더 수입품 코너를 운영했고 마련한 돈으로 마침내 일본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 엄마랑 저희가 살 부동산 계약을 하셨댔죠. 하지만 그 집을 마련한 일이 결국 엄마 발목을 잡는 일이 되고 말았다고요. 안 그런 제일교포가 더 많았어. 하지만 그중 대한민국에 앙심을 품고 사는 제일교포들도 덜어 있었지. 그런 악질적인 인간한테 그때 엄마가 딱 걸리고 만 거야. 엄마 여건이야 언제나 갖고 있는 거였고 이제 너희 큰아버지 댁에 어떻게 데려오나 여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 가게로 일본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지 뭐니. 엄마가 제일교포 몇 사람에게 부동산 사기를 당한 일 때문이었어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엄마는 전 재산이나 다를 것 없는 돈을 바쳐 부동산 계약을 했지만 결국 그 계약은 무효가 됐다고 해요. 사기친 그 악질 제일교포들은 비어있는 집, 공실집 주인을 만나 집을 사는 채 하면서 시간 끌다가 집이 필요한 한국 사람들한테 방을 보여주고 터무니없는 부동산 계약을 하게 한 거였었어요. 엄마뿐 아니라 그렇게 그 제일교포들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서너 명 더 됐다고요. 어쩌겠니? 비행기 타고 일본까지 쫓아가서 그 사기꾼들 만났지만 어떻게 해도 돈을 되돌려 받을 수가 없었어. 그 사실 받아들이자 보니까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혀라도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 근데 그럴 수가 있어야지. 다시 장사하고 돈 벌어서 어떻게든 다시 너희들 데리러 가야겠다. 그 생각만 했어. 근데 그렇게 사기 한 번 당하고 나니까 그런 건 다 생각뿐이지 뭐니. 그 뒤로 물건 떼러 일본에 왔다 갔다 하기는커녕 수입품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이 언제 가게를 열고 닫는지, 하루에 얼마나 버는지, 하루에 얼마나 나 몰래 돈을 빼돌려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지 그것도 모를 만큼 그때 완전히 망가졌지. 부산의 한 원룸에서 지내던 엄마는 그 뒤로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셨대요.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거의 금지산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셨다고요. 그걸 지켜만 보고만 있던 엄마 지인분은 엄마가 가까스로 써준 위임장으로 수입품 가게를 정리했다고요. 다행히 그 지인분은 처리한 수입품 가게 돈을 빼놓지 않고 어머니 통장에 넣어주셨다죠. 집안에 틀어박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때문에 엄마는 더 견딜 수 없었대요. 이렇게 미치나 저렇게 미치나 엄마는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해요.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갖고 있던 집마저 팔아버리고 무작정 거리로 나서 떠돌기 시작한 거죠. 엄마 통장에는 꽤 되는 돈이 들어있었대요. 부동산 사기를 당하긴 했지만 미희와 제가 일본으로 건너갈 항공비, 반년 정도 엄마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저희 세 식구 일본에서 먹고 자며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수입품 가게랑 살고 있던 원룸집 한돈까지. 하지만 엄마는 저희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 엄마가 거리에 나와 노숙했다는 사실 이외 더 어떤 일이나 사건 같은 걸 하나도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미영아, 우리 미영이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내 남편이 엄마 찾아왔을 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에 비친 엄마 얼굴 보게 됐어. 그제야 정신이 들더구나. 그토록 그리워하던 우리 미영이 다시 만났다. 또 우리 미영이 남편이라니 놓고 있던 정신이 안 들여야 안 들 수가 없었지. 너희 부부가 본 대로 거울에 비친 엄마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 엄마 나이 잘 세어보니 64. 나이도 나이여서였겠지만 몇 번이나 씻었을까? 몇 번이나 새 옷으로 갈아입었을까? 몇 년 염색은커녕 머리도 제대로 감아본 적 없던 엄마 머리는 아예 하얗게 새어 떡이져 차마 더 얼굴 들고 거울 보지 못하겠더라. 네 남편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야. 시댁 간다고 할 수 없이 너 속이고 주말이면 주말마다 내가 있는 곳에 찾아와 장모님 이제 그만하고 저희 집으로 가시죠 하면서 얼마나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는지. 하지만 네 남편 말대로 그럴 수가 있어야지. 시간은 시간대로 모두 흘려보냈고 네 말대로 그 시간 동안 미희 미영이 네 둘 모두 아프게 살았을 거 생각하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겠지 뭐니. 사정하는 네 남편한테 됐다고. 나는 그럴 자격 없으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여기 생활 끝내고 다른 지역으로 갈 거라고 말한 날이었어. 왜 네 남편이 토요일인가 언제 시댁에서 자고 온다면 외박한 날이 있지? 엄마가 네 남편한테 그렇게 모질게 구니까 네 남편이 토요일 점심에 엄마 만나고부터 다음날 밤까지 한시도 엄마 옆 안 떠나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렇게 딱 옆에 붙어 아무 말 않고 있더라. 그제 안심이 됐어. 아, 미영이가 어깨에 무거운 짐 얹고 힘겨운 시절 보냈어도 정말 사람다운 사람, 남자 같은 남자 만나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엄마는 더 말할 게 없어졌어. 엄마가 내 사위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루 꼬박 잠 한숨 안 자고 먹을 건 못 먹고 거리에서 나랑 있어준 게 미영이 네 남편, 그렇게 반듯하고 따뜻한 심성 가진 사람 옆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네 생각하니까 더 미련이 없더라.
우리 미영이 얼굴 꼭 한 번만 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엄마가 말을 마치고 저는 남편 생각에 다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남편 혼자 엄마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한참 찾아 헤맸을 시간, 그 시간 동안 했을 여러 상념들, 그리고 엄마를 설득시키기 위해 거리에서 엄마와 함께 보낸 하루, 눈물을 모두 쏟고 보니 언제였는지 저는 엄마 옆에 꼭 붙어 앉아 엄마 오른손을 꼭 붙잡고 있었죠. 어린애처럼요. 엄마 이야기를 모두 들은 저는 더 고민할 것 없이 엄마한테 함께 저희 집으로 가자고 말했어요. 시댁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 당장 저의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거라 엄마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성희가 태어나고 5달이 지나서야 마침내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셔올 수 있었답니다. 엄마는 오랜 시간 거리에서 생활했을 뿐 다른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소된 주민등록만 되살리면 됐고요. 요즘 도리도리 까꿍하면서 저희 성희를 데리고 놀아주는 엄마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던 엄마였는데 엄마는 저와 떨어지고 나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얼마나 저를 그리워했을까 하고요. 이제 더 기다리지 않고 포기한 채 살고 있던 저였는데 엄마는 그 긴 시간 동안 미영아 미영아 하면서 얼마나 제게 오고 싶어 했을까 하고 말이죠. 또 저한테 뻔히 오해 살 거 알았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저희 엄마 손을 놓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면 묵묵히 당신 어머니잖아. 그리고 내 장모님이고 생긋 웃으며 대답해주는 남편까지. 어렸을 때 겪은 잠시 잠깐의 불행이라고 생각했고 성이 낳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면 모두 잊게 될 거라 생각했던 엄마. 시장, 백화점, 피트니스. 이제 한시도 안 떨어지고 늘 제 곁에서 제 삶의 의미가 돼주는 고마운 엄마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이만 줄일게요. 감사합니다.